우리 시조단을 대표하는 원로 시인 이상범. 1963년 시조 문예지에 시조 비로 등단한 이후 45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우리 문단의 큰 어른으로 하늘의 입김 땅의 숨결, 시가 이 지상에 남아 오두막집 행, 별 등 모두 15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칠순을 넘긴 연세에도 노시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상범 시인은 지난해 출간된 꽃들에게 바친다 시조집으로 디카 시조라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었다. 노 시인은 가만가만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꽃이 꽂힌 이유를, 울고 웃고 침묵하는 꽃들의 소리들을. 노 시인은 꽃들의 자태를 하늘의 디자인 솜씨에 견주어 감탄하지만 독자들은 꽃들과 대화하는 노 시인의 순정과 깊고 그윽한 아름다운 시심이 부러울 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살면서 혹은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늘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네들의 맑고 힘찬 에너지가 느껴지면서 덩달아 마주한 사람도 생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BTM 문학관에서는 우리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꽃들로 신선한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원로 시인 이상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조집 꽃들에게 바치다. 상당히 서정적이고 신비로움마저 감도는 그런 시조집인데요. 그 꽃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신비스러울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그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꽃들을 직접 다 찍으신 건지요? 예. 예. 다 찍었습니다. 찍는 정도가 365일이라고 하면 1년을 그 가운데서 한 300일을 찍었을 겁니다. 300일이요? 예, 그것도 하루에 100개 내지 200개 사이를 찍었습니다. 꽃 하나당 200장에서 300장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한 200장까지도 찍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탄생을 했군요.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포토샵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정도 하고 좀 색깔도 좀 맞게끔 네. 배색을 그걸 고쳤습니다. 정말 정교한 작업도 물론 거쳐야겠지만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시면서 직접 사진을 찍으시고 그랬습니다. 작업을 하셨군요. 남의 손을 빌리지 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더군다나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네, 시조집 속에는 이름 모를 참 낯선 꽃들이 많은데요. 물론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요. 선생님께서는 원래 꽃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많았습니다. 자랄 때부터. 그래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곤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렸을 적부터 꽃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많았습니다. 꽃을 그러면 재배를 가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고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저는 화가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6.25 사변으로 해서 아버님이 떠나가시자 이제 생활에 좀 변화가 와서 제가 시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시인으로서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그 꿈은 화가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런데 지금은 뭐 화가와 시인과를 뭐 구분할 수 없겠고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술 평론가가. 뭐 시서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꽃들을 찾아 떠난 여행 중에서 이제 무려 300일을 밖에서 이제 지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무릇이라고 하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꽃이 아름답습니다. 보라색으로. 네. 물이 지어서 군락으로 피는데. 무릇이요? 예, 무릇. 네. 근데 그것은 과거에 구황식물이라고 그래서 배고플 때에 밥 대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 뿌리를, 무릇의 뿌리를 해서 과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황식물로서 부황을 막았다고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막아준 식물이라고 해서 구황식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꽃을 제가 눈으로 봐온 일이 있거든요. 등산할 때. 네. 그래서 그 이듬해 거길 갔습니다. 차로 좀 빌려가지고 갔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네. 이장을 하는 밤에 전부 다가 이 묘를 파서 없애고 아, 예. 개간을 해버려서 근처에 꽃이 예, 쪽쪽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군락을 그만 놓쳤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 산이나 이 들로다가 꽃만 찍는 것이 아니고 화원으로 다닙니다. 네. 그래서 요새 그 야생화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가고 그다음에 원예화 바깥에서 들어온 품종을 가꾸는 그런 예, 꽃집.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꽃을 못 찍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 문전박대를 하는 그런 주인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네. 꽃을 다친다고 그러는지 화분을 이렇게 만지면 안 돼. 꽃을 스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못 찍기도 하고 문전박대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시조집에 실린 뭐 시조나 꽃 사진 등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준비 기간이 이 책을 내시기 전까지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글쎄요, 대략 한 3년 정도 잡았는데요. 네. 2년 6개월 정도는 그대로 찍었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도 써야 되고, 먼저 막 틈틈이 반면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작품이 찍을 때나 시를 쓸 때나 전부 기도하는 마음이라 그럴까? 네. 예, 이런 심정으로 시작을 하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밤하늘의 별을 노래한 별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꽃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작업을 했는데 그 이 디지털 포토샵 작업만 사흘 했습니다. 꼬박 매달려서. 직접 하신 예.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고 보니까 또 줄거리가 크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살짝 조정을 하느라고 또 하루가 걸렸고. 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이 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작품의 그 사진을 위해서.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머지는 100개나 200개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점을 택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그 극락조 하늘을 날다. 네. 혹은 종이배 네. 이와 같은 거는 전부 그렇게 몇백 개씩 찍은 겁니다. 예. 사진 한 장이 나오기 위해서 그렇죠. 예. 100장이 아니고 200장, 300장, 예, 그거 거쳐서 그 중에 하나가 겨우 이제 나오고. 그렇죠. 네. 물론 이 시조집을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사진이 어떻게 정말 이런 꽃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네. 물론 꽃이야 뭐 자연적으로 다 아름다운 거지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예. 그렇죠.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가 예. 반하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꽃에게 바치다 시조집을 보면서 그 제목이 참으로 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선생님께서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이걸 만들었다. 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조집에 제목을 붙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남의 작품집은 제가 이름을 많이 붙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자기 것은 또 자기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후배 시인에게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유지영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 시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디자인에 능숙한 것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이어서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꽃에게 바치다. 예. 정말 그 공들이고 또 마음을 담아서 고생하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절절히 한 장 한 장에 묻어나는 그런 시조집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큰 어른이시고요. 또 특히 시조단의 큰 어른이십니다. 이번 책도 시집이 아니고 시조집인데요.
시조와 시, 글쎄 어떻게 다를까요? 글쎄요. 시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시나 시조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조는 거기다가 뭘 하나 또 보태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시조로서 성공하려면은 일단은 시로서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고요. 네. 요것을 시조라고 하는 형식에 대입을 시켜서 네. 형식미라고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대입을 시켜서 그것을 또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와 형식미가 같이 성공을 한 것을 플러스한 것이 시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고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시조를 약간 꺼리는 경향마다 조금 있습니다. 아하. 어렵다고요. 그렇군요. 시 하나만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룰을 이렇게 이게 극복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네. 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한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조 한 수 소개해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악기 달개비 꼬채게 악보 같은 악기로 천상의 곡을 연주한다. 신운이 깃든 소리 은빛 관을 돌아 나오고 하늘이 점지한 음악 느낌으로 듣고 있다. 바람이 가볍게 스쳐가는 그늘진 숲 하늘색 연주자가 불고 있는 천상의 악기 기울여 귀를 모으면 가슴에 와 실린다. 네, 달개비 꽃을 보고 지으신 천상의 악기라는 제목의 시조인데요. 달개비 꽃 수술인가요? 그것을 악보로 보시고 또 천상의 악기라는 시조를 엮어내시는 그 선생님 심상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꽃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이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악보로 보이고요. 또 연주를 하는 듯한 그런 꽃으로 보였는데요. 은빛 방울소리라든지 또 외등, 또 용광로, 예. 금잔등 이 시조집에 실린 꽃들에 대한 시어가 다 그런데 꽃에 대한 느낌이나 그 상상의 덧붙임이 없고요. 보여지는 그대로 순수 영상 시조집 같다고나 할까요? 예, 선생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요. 네. 찍기 전에 요것이 혹시 이런 작품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찍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시가 원하는 쪽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령 지금 달개비꽃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한 청색, 네. 남청색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하늘색입니다. 지금 네. 여기 시집에 나간 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보라색으로 나간 게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진 것이 이 하늘색 달개비꽃입니다. 네. 그걸 찍어놓고 확대를 하니까 꼭 악기를 갖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천상의 악기라고 하는 시를 쓴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포착을 하셨는지, 시조집 속의 꽃들과 또 그 시조집을 보면서 꽃들과 대화하시는 또 꽃들의 영혼과 그 만나는 선생님의 모습을 잠시 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득 그 의문 같지만 꽃이 먼저인가, 예, 시조가 먼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꽃 사진과 그 시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거는 마치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 포함이 됩니다. 사진이 먼저일 수도 있고 시조가 먼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관 안 합니다. 다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시와 사진이 각각 독립돼야 된다는 거죠. 예술적으로 사진은 사진대로 완숙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그러니까 시조는 시조대로 완숙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상승작용을 해서 승화를 한 어떤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로 쓴 시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인들이나 혹은 사진을 겸한 어떤 작가들이나 네. 이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작품 중에 보니까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섬개마취라는 거죠. 섬개마취 꽃을 보면서 어린 아이가 작은 손으로 기도를 하는 듯한 그 모습, 꽃잎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꽃이 있을까? 그걸 또 어떻게 포착을 하셨을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애기손 같거든요. 네. 애기손 분명히 애기손 같은데 그게 이제 주변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버려버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도하는 손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불교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면 천수천안 같아요. 네. 딱. 예. 그래서 또 용어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네. 천수천안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식물 하나에서도 말하자면 불교적인 것 예. 혹은 더 크게 좀 과장을 한다면은 부처님까지도 이 작은 꽃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마저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모르고 할 때에는 꽃이 선뜻선뜻 다가서는데 조금 깊이 알게 된 때에는 조금 섬뜩섬뜩하고 이 작은 하나가 우리들한테다가 깨우침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하는 것들을 이건 보통 예상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네. 참 배경에 뭐가 커다란 어떤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게 있구나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자연 자체 또 꽃 자체가 그냥 아름다움이 주는 그런 행복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꽃 하나에서도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고 또 많은 인간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세상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꽃잎 하나가 작은 어린 아이의 손 같은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또 천수천안을 또 말씀하셨고, 참 많은 것을 이 사진 한 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조집이 출간과 동시에 디카 시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문단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디카 시조. 글쎄요, 시조인데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도 이제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건 저도 시집을 내기 직전까지는요. 이것이 디카시인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그 사진과 시가 있는 그런 시집을 저한테 보내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늘. 어떻게 보면 사진이 꽤 됐다 싶으면은 시는 그냥 그 사진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렸어요, 시라고. 물론 시라고 했는데, 그냥 불만이죠, 그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인데 사진을 또 보탰는데 사진이 또 시의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차인데 마침 이상옥 교수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이게 디카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하나의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맨박 그러더구만요. 이거는 하나의 교과서다. 이건 그런 얘기를 그분은 하더라고요. 하나에. 우리 일반 대중들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디지털 카메라 안 가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해외 여행 가거나 어디 지방 여행만 가도 요만하고 놓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찍은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시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한 방편이 안 되겠나. 디카시라고 하는 것이 디카시라는 그 말 자체를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시. 요걸 쭉 큰 말이 디카시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찍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스필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시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시조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한 디카시입니다. 분명히. 다만 조심스러우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에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디카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인터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그 문자와 또 사진의 만남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를 품고 있으면서
또한 다른 편으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상반된 경계선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연관된 거죠. 네. 저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시를 먼저 한 사람, 시조를 먼저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이번에 이렇게 대입시킨 건데, 요게 자칫 잘못하면은 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시가. 왜? 사진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사진을 빼버리고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유성호 교수가 그 양반은 이 작품만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디카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거에 얼마나 조화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아까 문자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네. 자칫 잘못하면은 작품이 느슨해진다든가 안이해진다든가 이래서 아니면은 이 그림에 너무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네. 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든가 예. 그러니까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을 해야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말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조 한 수 더 감상하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 이야기 러브 체인에게 왕과 왕비가 함께 외주를 그네를 탄다. 관을 쓴 두 알몸이 그네를 즐긴다 해도 백성은 그러한 일에 마음 쓰지 않았다. 먹고 사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갸륵한 나라. 다음 생 있을지 모를 그런 나라 꿈을 꾼다. 네, 선생님. 이 꽃이 시의 옷을 입고요. 또 시는 또다시 그 꽃의 옷을 입고 태어나는 과정을 풍부하게 보여줬다는 어느 평론가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 시조 역시 정말 선생님의 섬세한 그런 집관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동시에 러브체인 꽃 사진이 있어서 훨씬 이해가 빠르기도 했거든요. 예. 아,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러브 체인이라고 하는 꽃은 지금 화원에 가면은요 어디 조금 그늘진 곳에 네.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천장이에요. 예, 예. 근데 언뜻 보면 그냥 매달린 것 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런 게 붙었습니다. 네. 열매라고 그러는지 꽃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를 그런 것이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러브 체인입니다. 딱 또. 네. 딱.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은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스갯소리로 하면 왕관을 벌거벗고 왕관을 쓴 거예요. 네. 그런 두 개를 제가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왕과 왕비가 이게 벌거벗고 그네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조금 전에 낭송한 것처럼 그런 작품을 제가 썼는데 약간 시대적인 것도 약간 좀 있겠죠. 네. 예. 예, 국민이 말하자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곳이 되고 나라가 국민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대니까 제가 꿈 이야기에서 그 소망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형상, 꽃 하나를 보고서도 또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그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담겨져 있네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올해로 등단 45년째로 시조집이 16번째 시조집이신데요. 네. 처음 시조를 쓰신 게 언제이셨나요? 1960년대 초입니다. 1960년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육군 소위로 네. 휴전선 어느 산 기슭에서라고 예. 하는 부제가 붙은 시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DMZ 내에 있는 한 초소에서. 예, 예. 그것을 지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지삐장으로 있으면서 한 8, 9명의 병사들과 같이 그 참호 속에 있으면서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재미있는 한 풍경을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한 지삐의 지삐장으로 있는데 반드시 고치 꼭대기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네. 발전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삐마다.
이렇게 야간에는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환히 밝힙니다. 네. 철조망을 이중으로 치고 그리고서 이제 외부로다가 불 밝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바라보면은 휴전선 155마일을 옆으로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옆으로 쭉 보입니다. 네. 불을 켜 있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이 운해가 껴가지고요. 이 봉우리가 하나의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안개의 바닷속에 뜬 하나의 꽃잎과 같아. 네. 더 좋게 얘기할까요? 바닷속에 뜬, 바다에 뜬, 맞아, 무지개, 아니죠. 안개 바다에 뜬 연꽃 같아요. 안개 바다에 뜬 연꽃. 연꽃. 예. 그것이 저기 지피 하나하나다 이 말이에요. 초소가. 네. 그것이 155마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죠. 예. 그러면서 하나의 섬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때 그것이 그럼 1960년도입니다. 시를 쓰게 예. 되신 계기가 된 건가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이 60년대에 아마 일회 추천을 받고 요즘 같으면 단번에 나오지만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네. 1년에 일회 추천밖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2회 추천은 그 다음에 추천 완료 그래가지고 3번 추천하는데 그거는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라도. 네. 그런 식으로 고생을 시키더구만요. 그래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네. 뭐 그 후에 이제 신인 예수상도 받고 또 65년도에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뻗어나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소위 때면 몇 세 때? 글쎄요, 조금 늦었으니까 27, 8 그쯤 됐겠죠. 예,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이제 화가가 꿈이셨다가 예. 예, 27 이후 육군 소위가 되셨을 때 예. 내가 시를 써야겠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시인의 길을 걸어오신 걸었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시나 또 시조를 통해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인간애의 회복, 인간의 인간애의 회복. 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머니즘의 구현.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구원. 자기 구원. 예. 시가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 그래서 지금 물음을 갖다가 제가 시로다가 쓴 일이 있습니다. 시가 이 지상에 남아. 도대체 시가 뭐냐? 네, 그것이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나온 것이냐? 자기가 자기에게 자문하는 시를 썼습니다. 네,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런 말을 했는데 시가 아무리 좋은 시라고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네,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됩니다. 네. 배고픈 사람에게 달래주는 말은 할 수 있을 거다, 시가. 근데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가 이 지상에 남아 만의 얼굴로 깨어나, 네. 만의 얼굴로 깨어나 들을 수 없음을 듣게 하고 볼 수 없음을 보게 하여 네, 우리들 앞에 이거다 싶은 구원으로 남는다면 이게 제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네, 자기 구원, 네. 인간의 회복. 예, 예. 예, 또 많은 그 아픔을 갖고 있고 예. 또 어려운 사람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를 통해서 그 자신을 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시를 통해서 시조를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고, 자기 앞길을 새롭게 다시 열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된다면, 예. 정말 그 이상은 없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제 시의 중간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삶을 이렇게 잡지 못한 사람이 네. 바른 길로 접어든다면 이 시를 때문에 네, 그 시의 한 길도 안 되겠나. 네. 예,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년간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 제자를 키워오셨는데요. 신춘문예 당선 작품 선정 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자의와 예술성, 무엇을 쓰려고 했느냐, 네. 그리고 예술성, 이런 것을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네. 신춘문예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신춘문예는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새롭게 썼느냐.
네. 얼마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썼느냐. 네. 그다음에 얼마나 좀 새로운 것을 또 썼느냐라고 예. 하는 이 새로움에 대한 거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아까 예술성이나 작품성이나 같은 말이니까. 근데 신춘문예 심사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자칫하면은 요새 그 미술계에서 가짜 그렇죠. 소동이 나죠. 예. 이게 어느 분의 유명한 화가의 이게 진작이냐 뭐 가작이냐 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신춘문예 심사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춘문예에도 꾼이 있습니다. 네. 전문 꾼들. 꾼이요. 예, 꾼이요. 그러니까는 응모하는데 여기저기 당선하고 상금 타먹는 이 꾼들. 아, 이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집기의 명수들이에요. 진정한 예술성을 예, 저버리는. 그러니까 예. 좋은 작품을 갖다 여기서 조금 빼고 여기서 빼서 요것을 다시 이렇게 조합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네. 요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소화를 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참 미끈하고 좋죠. 네. 잘 보면 나옵니다, 이제. 네. 그걸 가려내는 작업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신춘문예 심사하는 예. 가려내는 작업이 힘들고 또 신춘문예 약점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쓰게끔 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네. 어디서 써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써가지고 오는데 그 뒤에서 누가 도와주고 한 거를 볼 수가 없다 이거. 네. 그러니까 성공률보다도 실패율도 상당히 큰 겁니다. 일단 당선은 됐는데도 우리도 네. 모르죠. 심사위원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스며들고 없어지는 이런 신춘문예 당선자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래 가겠죠. 네. 정말 그런 작가적인 말하자면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시 정신이 필요하다. 예. 이 신춘문예 당선 작가도 네.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또 정신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되겠네요. 그러군요.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건 결과적으로 평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탄로가 다 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고희를 넘으신 연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예. 컴퓨터는 물론 포토샵도 배우고 계신데 언제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언제 누구에게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숫자가 지금까지 숫자가 한 22~23명쯤 됩니다. 지금 스승이 컴퓨터 스승이요. 스승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는 중학생 학생도 있고 예.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의 학생 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수석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컴퓨터 잘합니다. 그 사람은 급하면 그 사람도 불러다가 놓고 배우고 네. 저 복덕방에 있는 아저씨들한테도 불러서 또 배우고 네. 뭐 여러 갈래로 배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준 건 이제 수필가로 있는 이승훈 씨라고 이분이 나에게 도움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네.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상징 같은 시조단 정상의 원로 이상범 시인이 디카시조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화제를 몰고 오고 있다라고 예. 평을 했거든요. 예. 선생님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 참 뵙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선생님만의 생활 수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불이 포열이면 불뜨 코자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봄에 굴에 들지 아니하면 봄의 새끼를 잡지 못한다. 네. 예. 그러니까 뭐든지 현장으로 나가라 이거죠. 우리가 시를 쓰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아주 시가 될 만한 모든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자보고 어떤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 이 시인은 그 오래전에 이 시인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과연 여기 내가 밤을 새면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현장에 낳고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 거 반드시. 그래서 이 시의 현장으로 직접 나서서 체험한다는 거는 아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시를 쓸 수가 있고. 예. 예.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진정한 작가의 정신이 아닌가 싶네요. 예. 예.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계속 우선 그 사진은 찍으실 예, 자기는 예정이시죠? 아직도 계속 예. 찍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디카시라고 하는지 그걸 더 내고 싶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내놓고 그다음 내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또 결정을 해야죠. 네.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고생이 되시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여러 번의 이런 시조집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예. 예. 뭐 제가 낸 숫자만 해도 지금 16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중간에 또 이 시화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이제 17권째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적당히 쓰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아주 질적이거든요. 네. 예.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늘 많이 합니다. 이미지와 언어의 싸움을 아주 혹독하게 치러라. 네. 젊었을 때 그것도 마치 새가 달았을 때게 이렇게 망치로다가 한 마리다가 때리는 것처럼 네. 이 이미지와 언어의 싸움을 혹독하게 치르면 이 다음에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시가 죽지 아니한다. 네. 살아있는 시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후배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조집 꽃들에게 바친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고 싶은 시조집입니다. 시조집에 피어있는 꽃과 또 시조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과 하나됨을 만끽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시조집을 선물해 주신 이상범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